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시킨 대로 하면요 전세는 없어질 거예요. 이대로 하면 전세는 서서히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전세 개념으로 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전세 없어지면 월세가 오른다. 그러면 가장 최악의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없도록 이것 저 대박입니다. 이제 남의 집에 평생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차인 여러분.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러면 임차 마음대로 놀 수 있을까요? 지금 5% 룰 때문에 이게 실행된다면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사실상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나, 사실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집 갖고 있는 분들의 반발심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얼마니 TV 시청자 여러분, 감정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최근 계엄령이니 탄핵이니 해서 우리나라 전국이 좀 시끄럽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하나의 법률 개정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여러 카톡방이랑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고요. 의견 제출 수도 무려 2만 6천 건이 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임대인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개정안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온 뉴스부터 같이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임차인이 왕이 될 시대인가, 무한 전세권 법안 발의에 시끌시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자면, 현행 의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그쵸.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쵸. 반대 의견이 26,541건에 달했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반대. 임대료 5% 상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겠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그래서 커뮤니티 등재도 반응이 뜨겁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한다. 공실로 두고 월세 안 받겠다.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는 기사도 기사지만 관련 팩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의견수가 26,541건 진짜네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별로 없는데 제안자 목록 클릭을 하면 제안하신 분들이 나오고요. 제안을 하신 분들은 이제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들 등 총 10분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해서 2024년 11월 25일 날 발의를 했고요. 총 10분이 하셨고, 제안 이유가 쫙 나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안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 사용한다. 두 번째,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고지한다. 세 번째, 표준 계약서 의무화를 통해 보호를 강화한다. 네 번째,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보증금을 제한한다. 다섯 번째,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도록 하겠다. 인데요. 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고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 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이렇게 제안 이유가 나와 있긴 한데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주 안 좋은 거죠. 아주 안 좋은 거긴 한데 전세 사기 잡겠다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법률 개정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조금 과다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에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 시청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한 없이 쓴다는 거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 집에 살고 싶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한으로 쓰면 내가 내 집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되는 건데 이것만 보면요, 그죠? 사실 기간을 정해서 공간을 쓰게 해주는 것이 임대차인데 영구적으로 공간을 쓴다면 사실상 소유권에 준하게 될 텐데요. 이게 실행된다면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사실상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나. 사실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집 갖고 있는 분들의 반발심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 많은 분들이 모두가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좀 다르죠. 저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에, 말 그대로 단기에 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월세방이죠. 뭐 전월세방이라고 할게요. 전월세방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런 법률안이 나오게 되면 이런 전월세방들은 뭐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뭐 누가요? 저 같아도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다.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그 자체는 뭐 다른 거에 비해 큰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요 적정 임대료 선정위원회 이게 핵심이네요. 국가가 임대료를 말한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 의문점이 여기서 들죠. 누가 무엇을 근거로 이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통해서 어떤 집이 80만 원의 월세가 형성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아니야 이런 비슷한 유형은 50만 원이야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에서 결정된 80만 원에 맞는지 국가가 적정하다고 보는 50만 원에 맞는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빠질 겁니다. 국가에서 가격 통제나 아니면 뭐 가격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해서 안 좋게 된 케이스들 좀 많긴 하죠. 분양가 상한제 하고 나서 뭐 떴다방, 뭐 손피 거래, 뭐 다운 계약서 등등 여러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아시죠? 좀 더 읽어볼까요? 또한 깡통 전세 및 무자본 갭 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요 깡통 전세 및 무자본 갭 투기 관련해서는 밑에 주요 내용 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꺼번에 같이 보시죠. 그리고 요거 대항력 발생하는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요 13페이지 나와 있던데 아까 보니까 보시면 대항력 등 해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항력 파트는 좀 어려운 파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임대차를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나 주민등록하면 다음 날부터 내가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걸 활용해서 그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내가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다음 날 되기 그 전에 계약 날에 뭔가 작업을 쳤어요. 바지 사장한테 물건을 넘긴다던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뭐 물건을 넘긴다던가 그런 식 전세 사기를 쳤는데 관련 사항은 오늘 얘기하기 좀 기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항력이 당일날 생기게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주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할까요? 주요 내용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나 임차주택 매매 계약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여기까지는 뭐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저 사람한테 돈 내세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인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에게 통지를 받은 2달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와, 이건 좀 살짝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나 저 사람 싫어 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 월세 집 구할 때 임차인으로서 집 구할 때 뭐 사실 임대인이 누군지 뭐 어떤 사람인지 보고 계약합니까? 그냥 저 위치에 저게 있고 월세가 적정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계약하지. 그래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추후에 보증금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경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으니까 신규 임대인을 보고 임차인 네가 결정해라 뭐 이런 건데, 이건 진짜 논란이 많을 듯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렇다면 주택을 내가 새로 사고 나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고 나서 지금 임차인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력에 불안정함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고 지금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수인도 지금 뭐 보증금 월세가 마음에 들어서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나간다면 매수인은 안 사겠죠. 나는 이거 월세 나오는 거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나간대. 뭐 또 사람 구하고 중개사 쓰고 뭐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니까 뭐 이런 불안정성이 커지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물건을 파는데 소유권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는 겁니다. 물건의 처분에 심각한 저해가 있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란이 많을 듯하네요. 다 임차주택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 체결일 15일 이내 매매 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급된 국세징수법 제8조 108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각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물건 사는 사람은 임차인한테 나 괜찮은 사람이다, 깔끔한 사람이다 라고 세금 다 낼 거다 했다 이렇게 증명하라는 건데, 이거는 작년인가요? 그 국토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법 개정이 됐죠. 뭐냐면 아무리 임차인 보증금이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그거부터 변제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변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새로 들어온 임대인이, 집을 산 임대인이 와 나 깔끔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인이 세금 체납액이 있냐 하는 것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게끔 한다는 건데, 물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는 게 중요하긴 하죠.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도 내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굳이 알려줘야 될까요?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나와 관련해서 물건의 처분에 심각한 저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제약이죠. 그래서 굳이 내가 뭐 다른 거 하지 뭐, 요 심리가 작용할 듯합니다. 그쵸. 자,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남북권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료는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한다. 야, 이거 대박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시킨 대로 하면요 전세는 없어질 거예요. 이대로 하면 전세는 서서히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전세 개념으로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치면요, 70% 룰을 적용하면 전세는 4천만 원밖에 못 받겠죠. 그러면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4천만 원은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4천만 원에 월세를 추가하겠죠. 반전세.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저는 찬성하고 어느 정도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개정안에는요. 자, 찬성하는 이유에 뭐가 있냐면요. 사실 뭐 1억짜리 집에 뭐 1억 2천 돈 빌려줄 수 있죠. 뭐 사실 지들 마음이죠.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1억 5천짜리인데 1억밖에 안 하네. 1억 2천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그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뭐 서브프라임이라던가 일본의 사태 이런 것들 알고 있기 때문에 LTV라던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임차인과 돈 빌려준 사람의 돈을 방어하기 위해서 70%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범위와 액수는 국가에서 막 통제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통제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자, 전세를 안 놓고 다 월세를 놓겠죠. 뭐 보증금 2천에 월세 8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세 없어지면 월세가 오른다. 그러면 가장 최악의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이 미반화될 경우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면 임대인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 대출과 별개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소송촉진법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이건 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돈 안 주면 이자 내야죠. 솔직히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임대했어야지. 이 정도는 해야죠. 봐,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2기 연체된 임차인을 3기 연체된 임차인으로 하여 갱신 거절의 범위를 제한함. 또한 이게 대박인데 1회 한한 갱신 요건 규정을 삭제하여 갱신 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함. 이것 진짜 대박입니다. 이제 남의 집에 평생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차인 여러분.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러면 임차 마음대로 놀 수 있을까요? 지금 5%룰 때문에 임차료도 5%를 하시죠. 5%를 5%. 한 번에 상한선 5% 있는 거 5%를 때문에 임차료도 마음대로 못 늘리는데,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러면 자, 한 번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올리지도 나가라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최초에 계약할 때 월세를 높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 아무리 좀 법이라고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차인도 국민이긴 하지만 임대인도 국민의 하나인데 좀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인 것 같습니다. 할 말만 하시는데 말 좀 줄일게요. 자, 4. 주택 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적정 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1년마다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 임대차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함. 방금 이 위에 바에서 본 것처럼 한 번에 월세를 높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는가 봅니다. 시장에서 월세 80만 원 형성되어 있어도 여기서 적정 임대료 고시위원회에서 월세 50만 원이라고 하면요, 임차인들은 높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겠다, 뭐 혹은 그렇게 결정되게끔 하겠다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이 적정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랑 얼마나 비슷할지도 의문됩니다. 그리고 적정하다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적정하다고 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부터 차까지는 사실 큰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개정 법률안을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요. 이게 아직 개정 아니라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된다면 시장에 꽤 큰 혼란을 야기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임대차 3법처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로는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특히 다세대 빌라 같은 공급이요. 지금 다세대 빌라 같은 곳들은 지금 공급이 없어가지고 LH에서 지금 막 매입한다 그러죠. 일단 지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공급마저 지금 이렇게 막아놓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적정 임대료는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그리고 시장 임대료랑 과연 비슷할 것인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게 과연 그 목적을 해당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남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저 법안이 다 되면 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세가 줄어들고 차라리 이 전세로 공급하고 계신 분들이 월세로 다 돌릴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를 공급할 사람들이 전세를 공급하기가 싫죠. 보증금
뭐 어쩌고저쩌고 부담도 좀 있고 세금도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세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매매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임대차를 한다면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사는데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월세 수요가 증가하겠죠. 월세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기존에 있던 전세들도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 그럼 월세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월세가 줄어들겠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월세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자, 지금 그 무제한 계약 갱신권도 지금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임대인이라면 지금 시세 80만 원인데 이 계약 이게 이 법안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80만 원에 시세 넣을 거예요. 더 높게 하겠죠. 한 번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5%를 떼면 함부로 놀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월세 계약할 때 월세를 좀 더 높게 해서 계약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세 갈 곳은 없는데 최초의 월세 올릴 때 월세를 들어갈 때 올라간 월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공급의 비탄력성, 뭐 비가역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정책은 무조건 다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세 50만 원 받고 있는 임대인에게 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10%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할 경우에 월세를 50만 원 받아서 5만 원을 국가에 주고 45만 원을 세후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50만 원 월세가 55만 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조세 전가라던가 정책의 전가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국가 정책들이 임차인한테 전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 법률안도 단기에는 모르겠는데 장기에는 결국 월세가 오르고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에 국가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뭐 늘 그러듯이 언젠가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된다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